정권과 국민의 조건부 특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실천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네, 22대 국회의원을 미리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화제의 당선인. 오늘 모실 분은 경기 용인시 병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보수 정당이 그동안 이제 강세를 보여온 용인 병에서 851표 차, 예. 0.6% 포인트의 예. 정말 초박빙, 예. 초접전 예. 끝에 이제 승리를 하셨습니다. 상대가 이제 윤 대통령이 후보이고 또 이제 사법연수원 이제 윤 대통령과 이제 동기이고 동기, 예. 우리 그 당선자는 공사 출신, 예. 상대는 육사. 출신, 국방맨 출신의 대결로 또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851표 차의 표심의 의미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 당선되고도 어깨가 무겁다라는 걸 많이 느꼈죠. 왜 그러냐면 수지라는 게 사실은 우리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험지거든요. 네. 험지다. 용인 수지. 네, 용인 수지. 네. 용인을 또 앞에다 넣는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래서 뭐 분당, 뭐 강남 뭐 이런 듯이 그래서 앞에 용인이라는 걸 또 싫어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자부심이 동네 자부심이 동네 강하시잖아요. 자부심이 상당히 네. 강한 데다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줄곧 민주당이 이제 패배를 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물론 21대 때 정춘숙 의원. 문재인 대통령 바람이 불었을 때도 한 네네. 5천여 표 차, 네. 3%대에서 신승했던 데거든요. 그 이전 이후로는 전부 이제 민주당이 패배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851표 차로 이겼다라는 거는 뭐 제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보수의 텃밭에서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이런 게 조금 더 작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온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당선되고도 어깨가 무겁다. 예, 네, 네. 배지를 이미 받으셨잖아요. 예 받았습니다. 네,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21대가 이제 막이 29일에 9일, 끝나니까 이제 한 10여일 정도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예. 9일 남았는데 예.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당선 이후에? 지역 행사 찾아다니는 시간은 좀 적었고요. 네. 국회에서 이제 최혜병 특검 수용 농성 집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용산에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주로 중앙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예, 주로 이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예, 거기서 이제 회의라든지 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국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또 태어난 곳은 제주입니다. 그렇죠? 예. 21대 때는 제주에서 출마를 준비를 했는데 예. 안타깝게도 네, 예. 제주 경선에서 패배를 하셨었고 예. 또 보니까 그 공사 졸업하시고 한 20년 동안 군 생활 하시고 또 예. 국방부 대변인까지 하셨습니다. 네. 정말 그 대변인 자리 좋은 자리가 보장이 되다 이렇게 익히 알려져 있는데 예. 일단 그 경선에 출마하셨었고 그때도 정치가 나와는 맞지 않는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다시 정치에 뛰어들게 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저희 좀 궁금한데요. 들어볼까요? 그때는 왜 정치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갑자기 결정해서 내려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파란 옷을 입는 것 자체도 네, 부담스러우셨어요? 부담스러웠고 네. 내가 뭘 하고 있지? 나의 목적은 뭐지? 스스로 자문해 보면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선까지 가다 보니까 차라리 컷오프 됐으면 나았을 텐데 경선까지 가다 보니까 또 네. 경선을 치르게 되고 네. 여전히 이제 저 스스로의 의문을 갖고 있었죠. 예. 그리고 끝나면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네. 예.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도 한 10년 넘게 모셨었는데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으셨잖아요, 정치학으로. 예. 그때의 지도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정치를 한다고 21대 때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네. 반대가 엄청 심했죠. 너는 정치할
스타일이 아니다. 얼굴에 다 드러나고 그러기 좀 때문에 마음이 약하신 편이신가요? 흥분을 약간 잘하는 편이긴 해요. 솔직하게 표현을 예, 하는 예, 스타일. 예. 네. 그리고 이 본인 제 주장이 좀 강한 편이라 네. 뒤로 물러서는 게 좀 없어서요. 그거는 정치인의 길에 좀 부합하는 그 캐릭터 같으신데요? 아니 그래도 어떤 게 안 맞았다는 건가요? 그러면 주변에서도. 이 유권자들을 대하는 것부터 시작을 아. 해서 네. 내가 이 유권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그거하고는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맞았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의 꿈은 접었었는데 제가 책 한 권으로 상당히 고초를 좀 겪었습니다. 네. 책 한 권 출간으로 해서 네. 겪으면서 정말 이거는 아니다. 이 혼자 이제 아스팔트에서 나가서 혼자 외치고 뭐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아스팔트 위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무도함, 오만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냥 그렇게 외치는 것이 공허한 메아리 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도권 내에서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권력에 맞서는 거,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는 거 이런 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다시금 이제 결심하게 된 거죠. 부승찬이라는 이름이 일반 국민들에게 각인된 게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예, 작년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일이 예. 정치인의 길에 들어서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예. 네. 이 또한 뭐 운명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네. 정치를 뭐 하겠다고 내가 의지를 갖고 계속 갔었으면 뭐 운명이 아니지만 네. 제가 이제 정치를 한번 해보고 4개월 정도 이제 제주도에서 해보고 포기 단계에서 다시금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니까요. 그렇군요. 예, 대통령실 이전이 저를 정치로 이끈 운명 같은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로 그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특검을 22대 국회에서 예. 바로 추진하겠다. 예, 그렇게 이제 밝히셨는데요. 예. 그러려면은 이제 대통령실 이전 의혹과 관련한 이제 국정조사 특검 추진이 예, 과연 가능할지, 예.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점들이 앞으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제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가 지지난해 2년 전인가요? 네. 당선되고 3월 14일이었습니다. 선거가 이제 3월 10일 날 당선 확정이 되고 대선 그리고 네네. 4일 만에 국방부로 들어와서 방을 빼라 3월 말까지 국방부를 비워라. 단 4일 만에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근데 헌법에는 뭘 명시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행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네. 그래서 그 명시에 부합하게 이제 국무회의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의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국무회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인수위는 공식 출범 전이고 그러면 이제 문서가 어떤 문서가 남아 있으며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 문재인 정부에는 어떤 공문이 오갔으며 예산 추계는 어떻게 됐으며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온 게 없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땐 이건 소수의 그룹들이 모여서 정책 결정을 한 거잖아요. 법적 근거 없이.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서부터 시작해서 예산 추계 이런 것들이 전부 국민들께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4일 만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수위 출범이 3월 18일 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정은 3월 14일 날 저희한테 통보를 했어요. 그럼 인수위법에도 위배되는 사안이고 국가재정법, 예비비를 사용하는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국방,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까지 상당히 많은 법들을 위반할 위반이 추정되는 의혹이 생기는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한 앞으로 들어갈 예산들이 투입될 국가 예산, 국민의 세금들이 네. 수천억, 많게는 조 단위로 불어날 텐데 그거에 대한
것까지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정조사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대통령실 관저 이전이 예. 전혀 그 법적인 근거 없이 예. 단 4일 만에 예. 뭐 예산 포함해서 예.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그 부분을 예. 꼭 밝혀내겠다. 아 그렇죠. 그 블랙박스를 열어야 그게 돼요. 블랙박스다라는 예, 말씀인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또 군 출신이신 만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여쭐까 하는데요. 네. 첫 소환 조사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라고 예. 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네. 윤 대통령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그 천막 농성에 대해서 개원 전부터 완력을 과시하고 있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들어볼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땐 당연한 저희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군복을 15년 입었거든요. 사관학교까지 하면 19년을 군복을 입고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군대 있을 때는 명령에 죽고 산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게 만일 부당한 명령이고 위법한 명령이라면 그 위법한 명령, 부당한 명령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다면 그거는 철저하게 밝혀야 되는 거고 지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하는 정부의 행보는 법 위의 명령이 존재하는 그런 전두환 시절, 박정희 시절의 군사 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그런 행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국방의 의무를 준수하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어느 누구도 국방의 의무를 준수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을 둔 부모들까지 이제 국가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이 가서 안타까움을 죽음을 당하더라도 똑같이 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처음 조사 단계보다는 지금 수사 단계로 가면서 밝혀지는 것들, 그다음에 처음에 진술이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더디게 가는 거고 결국은 이 국가 사법기관이 네.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수사의 칼날을 겨눌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28일로 예상되는 이제 그 재의결이 이제 불발될 경우 이제 그 부결을 끝날 경우 22대 국회에서도 재추진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이제 방침인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당선인께서는 이제 국방부 출신이신데 예. 그 살아오신 이력이 이제 공사 예. 출신이 공군사관학교 이제 국회 보좌관도 예. 지내셨습니다. 이제 국방부 대변인 또 이제 국회의원이 네. 이제 이 행보를 보시면 이력을 보면은 정치인의 행보를 그대로 가신 것 같고 네. 더군다나 중간에 이제 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습니다. 네. 뭐 이렇게 문무를 다 겸비하고 준비를 탄탄히 하신 것 같이 이제 보이는데 혹시 그 공부는 전공이 어떤 쪽이신가요? 예, 정치학이고요. 예, 네. 세부 전공은 이제 안보 전략 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희망 상임위는 국방부 아니면 예, 국방위 아니면 외통위인데요. 외통위. 1순위는 국방위를 적어냈습니다. 1순위는 국방위. 예. 알겠습니다. 원내대표가 이제 또 어떻게 원내대표가 이제 좀 키를 쥐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국방위가 지원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인기 없는 상임인 걸로 알고 있어서 예. 거의 당선입니까? 그렇죠. 뭐 거의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이제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 이후에 남북 관계가 이제 사실상 네. 단절 상태인데 네. 문 정부의 이제 입장은 북한이 이제 비핵화로 전환을 전제로 해서 안보를 보장받고 대신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윤 정부의 국방 안보 정책 네. 예, 그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글쎄 이건 큰 틀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는 게 뭐냐면 담대한 구상 같은 경우는 구호의 그냥 레토릭에 불과한 것 같아요.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 같고 이명박 정부와 상당히 다르다. 군사적인 부분도 포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보면 비핵개방 3천과 유사한 패턴을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포괄하고 나와라. 네.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가장 큰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상호 간의 관계는 그런 것들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방적인 어떤 메시지보다는 네. 상호 간의 협의 과정,
대화 협력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이제 수레바퀴론이거든요. 수레에는 두 바퀴가 있잖아요. 한쪽에는 우리가 이제 국방이라는 하나의 바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뭐 외교 통일, 대화 협력을 추구를 하는 외교 통일이 있는데 네. 국가 안보라는 거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우리는 이제 동서 이제 그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네. 동서 냉전이 극대화될 때 한쪽에서는 국방 축과 한쪽에서는 대화 협력 축이 동시에 작동함으로써 유럽의 평화를 만들어냈듯이 한반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일방향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고 북한이 이제 종국적으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웠잖아요. 그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결심만 하면 무엇이든 적대적 형이 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두 국가 사이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 따라서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남북 관계를 정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앞으로도 남북 관계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네.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꾸려졌는데 22대 국회의원만큼 22명으로 구성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21대는 21명입니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22명으로 꾸려진 예. 상징적인 이미죠. 예. 네, 아까도 그 화면에서 그 당선인께서 마이크를 잡고 계신 게 나왔는데 네. 15명 그 원내 부대표 중에 또 당선인께서도 한 분으로 네, 예, 꾸려지게 예. 됐습니다. 예.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단은 개혁기동대다 이렇게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개혁기동대, 뭐 어벤져스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래도 15명의 원내 부대표가 이제 전부 초선으로 꾸려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재선 3선, 5선 의원들도 계시지만 가장 개혁의 이미지와 맞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번을 보고 있으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한 것 같아요. 이제 권위주의 정권이다라고 정의를 명확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선봉에 서는 게 뭐냐? 초선 의원들이고 그러면 초선 의원들에게 이제 개혁이라는 뭐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 그런 개혁 기동대를란 명칭을 주고 15명이 개혁 기동대가 나서서 국민의 민의를 받들고 이거를 또 개혁으로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역구인 그 용인병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수지 예. 그 지역인데요. 관련한 질문을 드리면 총선 때 그 신분당선의 요금을 인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신분당선 통행세 그 2,200원을 그렇다면 이제 폐지를 해야 예. 요 부분이 뭔가 좀 이렇게 계획이 좀 바뀌어야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폐지에 대한 그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수지 지역에 좀 가장 시급한 현안은 또 어떤 건지 지역 문제 좀 네. 말씀을 해주시죠. 신분당선은 제가 이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공약입니다. 신분당선 요금 인하 같은 네.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철을 타면 4,000원 편도 4,000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형적인 요금 구조를 갖고 있어요. 기본 네. 요금, 네. 그다음에 거리 요금, 그다음에 이제 구간 통행 요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저희 수지에서 뭐 신사까지 가는데 4,000원의 편도 요금을 내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철도로 갈아타면 또 환승이 돼야잖아요. 네. 환승조차도 안 되는 게 이제 그런 구조에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애초에 사업이 시행될 때부터 3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거고 구간을 또 운영 업체가 3개 업체로 네. 광교에서부터 신사까지 3개 업체로 또 구분해서 운영이 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각 업체별로 이제 통행료를 받는 거예요. 네. 통행세가 아니라 네, 우리가 네. 일명 통행세라는 건 세금이잖아요. 네. 통행료를 통행요금요? 별도로 받는 네. 거예요. 근데 다른 철도나 전철 같은 경우는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증액이 되지
통행료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안 좋은 거다. 이게 애초에 민자로 가다 보니까 네.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채택한 거거든요. 과거에 인천공항철도나 서울 9호선도 마찬가지로 최소 수익을 보장해줘요. 8% 이상의 수익. 네네. 근데 이 그 업체들은 전부 최소 수익 보장을 포기했거든요. 2009년부터 이게 불법 제도가 폐지가 되거든요. 근데 신분당선은 유지를 해요. 지속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통행료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일반과 마찬가지로 거리 비례제로 거리가 많을수록 그 키로당 뭐 얼마씩 해서 거리 비례제로 바꾸면 간단한 거고 인천공항철도나 서울 9호선이나 용인 경전철이나 다 그렇게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바꿨는데 여기만 유독 바꾸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저희는 이제 검토를 통해서 이거는 바꿀 수 있다. 결론을 냈고요. 네. 바꿔 나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현안 문제들은 아무래도 수지가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노후. 예, 교통. 네. 그러니까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에서 아파트 주거 시설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파트 먼저 지어놓고 거기다가 도로를 깔다 보니까 그렇군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도가 들어오지 않은 지역 동네도 있고 네. 약간 고립된 동네, 그리고 마을버스나 광역버스를 타는데 뭐 3대 이상 놓치는 경우, 늦게 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환경 체계를 개선하는 게 좀 시급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지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뭐랄까 거주 도시예요. 아파트가 93%가 되거든요. 네. 그럼 여기 와서 휴식을 취하는 데잖아요. 네, 자고 먹고 네. 그다음에 여가를 즐기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 복합 시설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아니 전혀 없다라는 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상대적으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을 개선하는 거, 신축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현안으로 상당히 지금 직면하고 있는. 교육과 예. 아니, 교육의 교통과 예. 인프라 구축. 예. 네. 네, 그렇게 교통 문제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의도에서 그 지역구까지 한 네. 어느 정도 걸리는지, 출퇴근 시간에 어느 정도 걸릴까요? 아니 제가 이제 한번 타봤는데 네. 갈아타고 집까지 가는데 한 1시간 50분? 한 2시간 정도 걸리군요. 2시간 정도는 저희 아. 용인 시내에 있는 집까지 가는데 그 정도 걸려요.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연결편도 불편하고, 아. 그래서 그런 입장이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신분당선 요금이 너무 비싸서 네. 차라리 서울 시내로 들어와서 아. 사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 효과가 있다. 그렇게까지, 네. 예, 시간 많이 걸리죠, 돈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대중교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네. 직접 탑승을 해보셨군요. 아, 그럼요. 탑승 해봤죠. 네. 여러 번.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해서도 예. 뭐 교통 문제를 예. 해결을 하는 게 예. 시급한 현안이다. 아, 그럼요. 예. 네. 네. 네, 초선이시면서 또 원내 부대표를 맡으시면서 22대 국회 활동에 대한 개인 스스로의 그 포부와도 기대가 무척 크실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당선인께서 시민을 닮은 정치를 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 들었는데 이거 어떤 의미인지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출간하고 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몸무게도 상당히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 같은 시민들, 어려움에 처하거나 혹은 어떤 민원이 있거나 근데 이제 만나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정치에서는 이제 비일배재하게 일어나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을 닮은 정치라는 거는 뭐냐면 시민의 손을 끝까지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 그 다음에 지역정책 개발, 이런 것들도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의정활동을 제가 이제 공약으로도 걸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어떤 정책 공약이 있거나 지역 개발이 있거나 이럴 때 네. 시민 참여단이 들어가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과 이제 소통하고, 시민이 어려움을 들어주고 때론 같이 걸어서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시민을 닮은 정치가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영원히 손잡아 줄 수 있는 정치, 그런 거를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도 앞으로 이제 뭐 22대 국회 예. 개원과 함께
많이 뭐 이제 발견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시민 참여단과 함께하는 시민 정치를 꼭 이뤄내겠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경기 용인병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부승찬 당선인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활동 저희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